저는 지금까지 해외 전문가들 영상을 리뷰하는 형태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언젠가는 국내외 전문가분들을 직접 인터뷰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오늘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저를 키토의 길로 인도해주신 스승님이자 한국식 키토 다이어트의 선구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선시티 5스타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구독자님들께 선시티님을 소개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라서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로제닉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결합한 식이요법인 키로바이옴을 만든 선시티 5스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선시티님은 현재 하고 계신 일하고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난 9년 동안 이제 키로바이옴을 실천하면서 체지방률을 4에서 5%를 365일 내내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유 개선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H,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면 아토피, 아니면 식이장애 이러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뭔가 치유하고 개선하고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도해드리진 않았어요. 질병이 있거나 삶의 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드렸는데 이제는 빅데이터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 키로바이옴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키로바이옴 다이어트 프로그래밍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걸 이제 제가 출시하려고 좀 준비 중이고 또한 이제 키로바이옴이 어떤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책도 있고 또 식이장애 관련된 책도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책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초안 드린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단님이 너무 어렵다 좀 쉽게 설명해달라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쉽게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키토바이옴이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선시티님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 시작한 게 2015년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키토제닉이 그 지방의 누명이라는 다큐 TV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 전인 것 같아요. 그죠? 1년 전이에요. 2016년도고 2015년도에 제가 어떠한 계기로 두 권의 책을 읽게 됐거든요. 콜레스테롤과 그레인 브레인이라는 책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책은 지방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바디빌딩 식단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때 무지방으로 막 무조건 지방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이 무조건 살을 찐다고. 근데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그 서적은 지방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을 섭취할 경우에 에너지도 주고 그다음에 뇌의 어떤 신경, 뇌의 에너지원으로서 큰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인 브레인이라는 책은 탄수를 줄이면 뇌가 좀 더 기능을 하고 건강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 책에는 한 장인가 한 장 반 정도 키토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키로제닉에 대한 관련이 아니라 그냥 키톤체라는 그런 어떤 용어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이 두 가지를 한번 조합해 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저탄고지는 아니고 거의 카니보어에 가까운 수준으로 버터랑 그다음에 돼지고기 위주로 많이 먹었고 탄수화물 아예 섭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탄고지라는 용어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한 게 저탄고지였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시작하셨던 당시에는 트레이너셨던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트레이너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일반적인 분들보다 오히려 저탄고지 식단에 대해서 더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보디빌딩식은 닭가슴살 먹고 저지방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결핍이 없고서야 알아도 바로 실천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우선 제가 그 스토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키로바이옴을 시작한 계기가 어떤 여학생 중 2학년짜리 여학생 때문인 거예요. 제 지인의 딸인데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 이러다가 임신 못해, 생리 안 돼, 계속 겁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트레이너니까 체지방 좀 빼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운동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는 빠졌어요. 그런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증상 중에 다모증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털이 나는 거예요. 여성이. 입술 위에 여기 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관상도 안 좋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체중은 좀 빠졌는데도 이 털은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도 그거 관련돼서 안드로겐 수치,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 수치가 좀 높은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없냐. 애가 너무 착해, 공부도 잘하고 착해, 이뻐, 마음이 되게 이뻐. 그래서 저도 교보문고 가서 다난성 난소증후 관련된 서적을 봤는데 거기에서 탄수화물과 인슐린 저항성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탄수를 줄이래.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애가 좀 체지방도 더 잘 빠지고 체중이, 그리고 병원을 가서 수치를 재보니까 그 수치가 점점 정상화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남들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전문가가 난 이렇게 서적들, 저서들 이렇게 보고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그레인 브레인을 보게 된 거고, 물론 저도 바디빌딩 식단을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고 잘못된 통념에서 계속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공부하면 새로운 게 분명히 있구나, 내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제가 도전하게 된 거예요. 거부감 없이.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적용을 했고, 며칠 안 돼서 몸에서 좋은 신호들이 오다 보니까 이거다 싶어서 계속 그렇게 갔던 거죠. 본인의 문제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 회원의 문제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키토에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구나. 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도 됐죠. 키토 하시면서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바디빌딩 식단하면 칼로리도 줄여야 되고 지방 섭취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수면의 질도 좀 떨어지고.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발기력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럼요. 뭐. 그것도 뭐 20대, 30대는 괜찮지만 30대 중반부터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운동을 하고 몸도 좋고 건강도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방 이제 저칼로리 식단으로 하니까 수면의 질이 우선 떨어지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기력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발기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선 수면 먼저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이제 저탄고지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숙면하는데도 뭐 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발기력도 문제가 없어서 괜찮네.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러한 것도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키토 식단을 해서 좋은 효과를 봤지만 키토 바이옴으로 이제 발전된 계기는 키토식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아까 말씀했다시피 카니보에 가까운 카니보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육류 위주고, 육류도 소고기도 가끔 먹었지만 이제 돈도 중요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돼지고기를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가장 접근성이 쉽죠. 그래서 삼겹살 진짜 많이 먹고, 막 혼자 뷔페, 난생 처음 고기 뷔페를 간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꼭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는 뭐 괜찮았으니까,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고기를 한 4인분 이상 먹다가 갑자기 오한이 오는 거예요. 발열도 심하고. 그러다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그 택시 기사를 전화로 불러서 응급실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항생제를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좀 나은 게 계기가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왜 문제지?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고기 먹었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도 정보들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것만 먹으면 염증 관련돼서 그러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 있는 그 삼겹살 그 비계 포화지방은 조금 줄이고, 다른 거 물론 저 버터도 먹고 치즈도 먹었지만, 치즈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버터 위주, 그것도 기버터로 먹기는 했지만 코코넛 오일도, 그럼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키로바이옴이 이제 탄생이 된 거죠. 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들도 있기는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수면도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수면도 있어요. 우선은 새끼 전부 다 탄수를 아예 집어넣지 않으니까 수면이 저칼로리나 바디빌딩 식단 할 때에 비해서는 수면의 질은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좀 잘 자고 어떤 날은 아예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탄수가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지 우리가 단백질에서 얻는 그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서 그래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돼서 멜라토닌으로 또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수면의 질을 올린다라는 그런 어떤 기전을 찾게 됐고, 제 키로바이옴에는 저탄고지 다른 키토하고 다르게 다른 어떤 식단이 들어간 거죠.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토바이옴이라고 하면 사실 키토 식단도 어려운데 키토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키토 식단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워낙에 이제 대중화가 됐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죠. 불과 몇 년 전에도 그렇죠. 키토제닉 식단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야 이랬지만 이젠 다 알잖아요. 예, 이제는 거의 알고 미디어에도 노출이 많이 되면서 좀 문제는 그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은 그게 이제 키토 식단인 것처럼 식용유에 계란을 붙여가지고 키토 김밥을 만들고 예, 그리고 인공 감미료, 견과류가루 섞어서 쿠키 만들어서 그걸 이제 키토 쿠키라고 하고. 드셔보셨어요? 키토 쿠키? 키토 쿠키요? 먹어봤죠. 아몬드 파우더랑 그다음에 코코넛 파우더로 만들어서 만들어도 봤어요. 예. 맛은 있죠. 예, 맛은 있죠.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대중들은 마치 그게 키토 식단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 그게 키토 식단을 하는 것처럼 사실 그건 치팅 푸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끼라고 말할 수 없는 간식 개념이 그죠. 버터바나 뭐 이제 키토 쿠키, 뭐 키토 베이킹 그런 것들이 뭔가 주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음식 중심으로 식단하면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키토 식단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리고 집중해야 될 거 한 가지 꼽자면 그게 뭐가 있을지. 우선 우리가 어떤 특정 식이요법을 선택할 때는 건강과 다이어트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해 줘야지 식이요법을 선택했을 때 강점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식용유에다가 계란 뭐 오믈렛 해가지고 먹으면 뭐 키토는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키토 쿠키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일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건강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키토라는 것은 건강한 음식, 제대로 된 진짜 음식, 식자재를 기반으로 해서 식단 구성하는 게 진짜 키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육류, 달걀,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이런 건강한 단백질과 그 다음에 지방산을 선택하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짜 키토라는 것은 무엇을 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자재를 사용해서 그 식자재 구매한 식자재를 갖고 또 조리하는 그러한 과정조차도 건강,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할 점은 결국에는 탄수화물만 줄이지 말자. 그리고 집중해야 할 것은 진짜 음식을 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식단 플랜을 우리가 짜보자. 뭐 어때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선스티님이 보셨을 때 이건 진짜 바로 잡고 싶다. 혹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키토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오해보다 우선 다이어트 목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토를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 치고 인슐린이 올라가서 인슐린 저항성부터 뭐 체중 증가, 당뇨 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키토는 탄수를 먹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안 올리잖아. 안 올리니까 그 안심하게 되니까 단백질하고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은 혈당만으로 뭔가 타격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몸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서 그 전자를 추출해냅니다. 이 전자를 이 과잉 생산하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해요. 과식하면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당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카니보하고 저탄고지를 하셔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치유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인데 오히려 개선되기는커녕 그 증상이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딱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키토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질병이 있잖아. 질병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몸 안에서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적정량, 본인의 적정량을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막 버터 때려 넣고 지방 먹고 치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일례로 그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병을 앓고 계신 분, 건강한 사람들 말고 탈모나 여드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중이 증가해요. 오히려.
근데 체중이 증가할 수가 없잖아. 왜? 혈당, 인슐린이 체중 증가한다면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지방을 대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만약에 질병을 앓고 있다면 치료 목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접근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이렇게 한 번에 확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채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탄수만 줄이고 네. 고기 많이 먹고 지방만 많이 먹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앙버터를 사놓고서 그 탄수만 빼고 그러니까 버터 이 정도 버터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 아마 한 40, 50g이 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효율적으로 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똑같이 가져가다가는 오히려 그 전자가 과잉으로 생성돼서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점만 조금 유의하고 집중하신다고 하면은 좀 뭔가 이제 부작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는 비유가 마라톤을 이제 하기로 결정했어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물론 운동을 더 안 하신 분들은 더 오래 준비해야겠죠. 근데 키토를 하는 그 접근이 뭔가 오늘 마라톤 해야지 하고 이번 주말에 딱 대회를 신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이어트를 접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40kg 뛰시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우선 내 몸이 이 키토하고 적합한지 키토에 그걸 먼저 조금 이제 찾아보셔야지 그런 정보들을. 그런데 이제 그 커뮤니티 가 보면은 건강한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아픈 사람들이 내가 나아졌다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은 찾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흔하지가 않아. 흔하지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결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이제 접근할 때 나하고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키토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키토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반적인 키토 식단과 어떻게 다른지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차이점을 몇 가지 좀 예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병주 씨가 먼저 일반적인 네. 키토식이 무엇인지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방 비율을 높이고 탄수화물 비중을 낮추고 탄수화물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과일, 야채 그 제한을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네. 그리고 일반적인 키토식의 단백질은 주로 이제 돼지고기, 육류, 네. 소고기 그런 걸 가리진 않지만 아무래도 접근이 가장 쉬우니까 네. 주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잖아요. 나도 맨날 먹고 싶다. 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점은 돼지고기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탄고지는 이코르 삼겹살 딱 이런 공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키토바이옴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단백질은 우리가 육류 위주만이 아니라 예. 생선, 해산물 쪽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육류도 꼭 섭취하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육류를 섭취하더라도 닭고기의 비율이 높고 네. 그다음에 소고기, 마지막에 전 돼지고기예요. 예. 저 두 번째 이제 차이점은 저녁에 꼭 밥을 섭취합니다. 예. 탄수를 한번 꼭 섭취를 해요. 그러면은 탄수 먹으면 키토 아웃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녁에 밥을 먹어도 키토 아웃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 분들도 선생님 이거 밥 먹으면 키토 아웃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날 하면 컨디션도 좋고 문제되지 않고 키토 수치 제도 떨어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탄수를 먹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이 우선은 그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저는 또 탄수를 섭취하게 하는데 탄수가 우리가 이 밥뿐만이 아니라 과일도 다양하게 섭취하고 그리고 꿀도 꼭 섭취를 하고 꿀이요. 예. 예. 물론 그 다양한 것들을 비율과 빈도수를 맞출 수 있게끔 제가 미세 조정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또 있다. 식이섬유 섭취하는 거. 그거 발효식자 이거 네. 중요하죠. 키로바이옴에서는 이 바이옴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일컫는 용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들을 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식자재를 제가 꼭 추가하거든요. 그게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그러니까 채소 또 채소뿐만이 아니라 뭐 당연히 탄수도 장내 유익균 내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양하게 먹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토 바이옴과 연관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식문화가 네. 탄수화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키토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밥을 중심으로 먹으니까. 선스티님의 생각은 유리한 한식이 키토에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유리해요. 관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이 네. 식문화가 탄수화물 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저한테 오시는 고객들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점심 때 직장 동료분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만 탄수화물 안 먹고 유별나게 하냐? 그럼 유별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먹으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먹을 때 탄수를 반으로 줄이고 저의 키로바이옴은 지방을 MCT 오일을 위주로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MCT 오일을 추가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은 문제되지는 않는 거니까 키로바이옴이 그 한식 문화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네. 그 미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자재가 식이섬유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채소 다양하게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질적인 느낌도 안 들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뭐 해주시는 반찬들이 밑반찬 다 뭐 김치뿐만 아니라 발효 식자재 뭐 된장, 고추장 있고 뭐 여러 뭐 채소들, 볶음 채소들 뭐 나물도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섭취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야. 그래서 네. 점심에 일반 식당을 갔어. 거기서 제육볶음을 시켰다고 치자. 네. 네. 그럼 거기서 탄수만 빼고 저희는 이제 MCT 오일을 먹고 고기 네. 먹고 거기에 딸려 나오는 밑반찬들이 네. 그 식이섬유잖아요. 네. 그런 거 잘 섭취하면 되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식이섬유를 접근하는 게 좀 수월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네. 더 키로바이옴이 한국 식문화하고 이렇게 연결 지었을 때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선스티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서 정말 지금 완전히 생활화하고 있고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스티님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머니한테 부탁해라. 네. 네. 갖다 먹어라. 네. 가져다 먹어라.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다. 맞아요. 저는 이제 체대를 나왔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나 영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각 때 집에서 밥을 먹으면은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네. 아, 여기 왜 풀떼기밖에 없냐고. 네. 고기 반찬 좀 해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특히 채소를 좋아하시거든요. 제철 채소, 뭐 쌈, 뭐 그리고 된장찌개, 뭐 이런 채식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한식에서는 정말 단백질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먹다 보면. 네. 그 선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김치나 이제 반찬 같은 것들 싹쓸이 하고 받아오거든요. 오는구나. 네. 그래서 부모님도 그걸 좋아하시고 저도 부모님한테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네. 그런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그때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 식이요법을 선택할 때 특히 이제 키토제닉을 하게 되면은 금지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뭐 물론 바디빌딩 식단도 예를 들면 뭐 김치 못 먹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식한테 부모님이 발효된 김치라든지 반찬들 보내. 그러면 왜 보내냐고 뭐라 하잖아. 근데 그게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계속 잘못된 어떤 통념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제 키로제닉 같은 경우에는 탄수가 무조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개념이 확장된 거죠. 네. 적당하게 먹고 비율과 빈도수를 맞추면 문제되지는 않아요.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특히 가공식품, 과자, 단맛 나는 아이스크림, 콜라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몽땅 크게 그냥 확장시켜가지고 모든 탄수화물 안 좋다 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뭐 채소도 그렇고 그 발효 식자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채소니까 뭐 렉틴, 뭐 옥살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서도 저탄고지를 하면서도 어머님이 1년에 한두 번씩 그 김장김치를 담고서 보내주는데 절대 보내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오셔서 저는 꼭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셨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을 보냈는데 나는 그걸 거부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제가 먹으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당신이 살찐 게 김치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요? 그래 김치 먹어도 된다고. 채소 먹는 게 문제되지 않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분은 그 어떤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고 가족 간의 그 유대관계도 끊기지 않는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이요법에 있어서 단지 이거를 다이어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제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더 크게 형성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그렇게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러한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키로바이옴도 거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제가 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너무 금지하지 말고 먹는 거 문제될 거는 없어요. 다만 큰 문제는 뭐 진짜 뭐 초가공식품 음식들이 네.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뭔가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면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네. 제가 초가공식품 막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적당히 먹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네. 주변에는 적당히 먹고서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저한테서도 막 과자 빵 같은 거 막 이렇게 줘요. 앞에 뭐 친구 만나면은 또 앞에 치즈케이크 시키면 먹어요. 저도 유별나게 먹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바로 뭐 체지방이 찌고 막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혈당이 올라가서 막 고혈당 상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식이요법을 접근해야지 서로 불편 없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뭔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처음 키토식을 선스티님을 통해서 접해가지고 그런 접근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데 키토를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점이 가장 어렵고 또 마치 꼭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식이요법을 단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인 뭐 사회 심리학이라든지 인지 심리학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뭐 직장인들 뭐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해외여행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도시락 싸들고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식을 이렇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저도 그냥 365일 체지방률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키로바이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유연하게 사고하는 접근법을 계속해서 저한테서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던 거죠. 계속 연관되는 얘기인데 네, 계속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키토를 하지 않는 일반식을 하는 사람들이 키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먹어왔던 음식을 마치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독약처럼 표현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탄수화물도 그렇고 그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또 채소예요. 그래서 선시티님은 아마 키토 식단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키토바이옴에서는 채소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단지 채소를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키토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토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특정 식이요법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다이어트하고 건강. 네. 내가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아도 건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좋은 식이요법일까? 라고 반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키로바이옴이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그 이유 중에 뭐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은 우선 첫 번째는 장 누수를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카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미생물 장내 유익균이 있어요. 얘가 장의 그 점막에 이렇게 보호막을 쳐줘서 장 누수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이 아카만시아 뮤시니필라 자체가 장 누수를 예방하기 전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은 예를 들면 박테로이데테스 뭐 이러한 미생물들이 그 식이섬유를 먹고 분해를 해요. 그러면 단소의 지방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소의 지방산 알고 계시죠? 건강에 큰 혜택이 있는 지방산이에요. 근데 이 단소의 지방산이 나오면은 우리가 장 점막 세포에서 점액층을 막 분비를 해요. 점액을 분비하면 그걸 아카만시아 뮤시니필라가 먹고선 본인이 성장해서 장에 보호막을 또 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카만시아의 수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당뇨, 제2형 당뇨병 있으신 분들도 아카만시아의 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카만시아의 수를 늘린다고 하면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에도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팁을 드리자고 하면 그 아카만시아 뮤시니필라를 번식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식자재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녹차, 블루베리,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지방산인 올리브 오일, 그리고 뭐 아보카도도 있고, 그리고 커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식자재들이 저의 키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메인 식자재예요. 모든 음식에 이제
정보가 많잖아요. 네. 예, 선스티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네. 하나가 음식 속에 담긴 정보를 놓치지 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채소가 또 장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예, 식물 독소가 뭐 대표적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선스티님 몸과 건강 상태를 보면 채소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저만 보지 말고 예. 또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예.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을 예. 치유한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먹는 것처럼 똑같이 제안을 채소를 드리고 있어요. 많이 먹으면서 그죠? 많이라기보다도 예. 각자 본인에 맞는 적정량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해줄 네. 필요가 있다. 그쵸. 네. 네. 채소의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음. 다양한 혜택을 얻고 계시잖아요. 네.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가 문제가 된다는 게 뭐 옥살산 같은 렉틴 때문이잖아요. 네. 뭐 그리고 콩도 그리고 마찬가지고.